화요일입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당선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가벼운 이야기 좀 먼저 할게요. 이사 준비하신다 그랬고 몇 호실로 가요? 449호실. 위원회관이 8층까지인가 있습니까? 9층까지. 9층까지. 예. 8, 9층이 로열, 의원님 몇 호실? 저는 지금 820호입니다. 로열층. 일부 실세 의원들만 간다는. 그게 근데 잔디밭이 보이는 국회 본관이 보이는 쪽에 7, 8, 9층이 로얄층이고요. 네. 우리 이제 날개 맨 끝에 있어서 네. 로얄층은 아닙니다. 뷰가 썩 좋지 않습니까? 한강이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예, 그렇게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건 본인이 고를 수만은 없을 거고 하지만 다선 의원님들이 먼저 올라갑니까 아니면? 주로 이제 원내 대표가 배정을 하는데 네. 주로 이제 다선 의원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네, 관행입니다. 속된 말로 짬밥순으로. 예, 예. 네. 그러면 초선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또 젊은 의원님들은 저 뭐 3, 4층 근데 4층으로 가신다는. 저는 네, 삼선이신데. 그리 좋은 층은 아니고요. 네. 보통 6층 뭐 이런데 저는 4층을 배정받았고 대신 뷰는 네. 국회 본관 분수대가 보이는 그쪽이라고 제일 좋은 봅니다. 아, 나 근데 이게요. 선수하고 나이 순서대로 이제 배정을 하는데 네. 19대 국회 때 문재인 당시 의원도 325호인가 제 옆방을 배정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별로 안 좋은 방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지금까지 국회가 쭉 뭐랄까 법은 아니지만 관리가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신문 기사에 났길래 저희가 그냥 재미삼아 7, 8층 권 의원님 8층에 계신다고 하고 자, 명당 중에 명당은 718호 정세균 저 총리 방이다. 야, 지금까지 이렇게 잘 풀렸으니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글쎄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방하고 뭐 네. 예, 출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박근혜 전 의원 방이라든지 뭐 노무현 전 의원 방이라든지 문재인 전 의원 방이라든지 이런 것 별로? 그걸 뭐 또 찾아서 가는 분도 있긴 있는데 네. 예, 뭐 보통 의원들은 그렇게 뭐 찾아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6.15 선언에서 615호 뭐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냥 본인이 의미 부여하실 수도 있고 좌석 국회 본회의장의 좌석도 보면 늘 우연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초선 그리고 저 다선의 당 지도부분들은 제 뒤에 저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교실에서 좀 힘 좀 쓰고 그런 친구들은 저 뒤에 쫙 있잖아요. 원래 키가 크면 뒤로 앉잖아요. 제가 맨 뒷줄에 항상 저 앉았습니다. 표시가 돼 있군요. 네. 이종걸 의원 이런 분들 예. 뭐 누가 봐도 김재원 의원님 네. 4선 또 봐요. 뒤에 연세 많으시고 다선 의원님들 쫙 앉아 계시네요. 예, 이제 당직자들, 그러니까 원내대표, 네. 정책위장, 당대표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본회의에서 뒤에서 보면서 좀 총괄 지휘를 해야 되니까 맨 뒷줄에 앉고요. 원내대표는 1년마다 뽑는데 그러면 바뀌죠. 바꾸기도 합니까? 예, 예. 바뀌고 너 비켜 나 원내대표 됐으니까 앞으로 예. 가? 아니 네. 원내대표가 맨 뒤에 앉죠.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당대표가. 네.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4선 이상 의원들은 맨 뒷줄에 앉혀줍니다. 맨 뒷줄에. 네. 그 나머지 3선 이하는 상임위별로 배정을 하는데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인기 상임위가 맨 앞줄에 앉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위, 산업위.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상임이 줬으니까 예, 예. 자리는 좀 앞자리에 앞지 앉으세요. 않고 비인기 상임위는 뭐 네. 환노위, 법사 이런 데는 좀 뒤쪽에 배치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 아니 4선 되셨으니까 제일 뒷줄로 가시는 겁니까? 뭐 지금 무소속이니까 네. 예, 들어가면 아마 뒷줄로 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발언 때 맨 앞에 앉은 적이 있어요. 17대 초선 때 제가 문광희였는데 그때는 문광희가 최고 인기 상임이었어요. 근데 문광희 중에서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이다 보니까 발언 때 바로 앞에 속기사들 앉는데 네. 앉았었고요. 19대 때는 또 출세를 해가지고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 원내대표 그쪽 맨 뒷줄. 아주 뒤쪽에. 네. 그래서 이제 맨 뒷줄에 다선 의원이 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선 의원들이 주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하니까 다선 의원들이 뒷줄에 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선진국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 저 서열 중심 권위주의의 관행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의원 정수보다 좌석이 좀 적다고 그래요. 그 지각하면 뒤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더군요. 의사당도 뉴스 보면 크지도 않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3m 네. 90 이 테이블 이 길이가 칼이 닿지 않는 거리. 옛날에는 칼로 싸워서 의사를 네. 관찰했는데 말로 싸워라. 그래서 이제 BBC 중계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국회 못지않게 거기도 막 시끄럽고 그런다고 하는데 네. 원래 팔러먼트란 뜻이 팔리아, 시끄럽게 떠들다, 먼트, 장소, 플레이스 이거의 합성을 하고 그럽니다. 네, 말로 싸워라. 네. 알겠습니다. 네. 다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자리로 가실 건지 여기 질문지에 있는데 그 상임별로 배치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네. 뭐 좀 내가 누려볼 좀 다선돼서 누려볼만 하면 제도가 바뀌잖아요. 세상이 꼭 그렇잖아요. 자,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어제 밑그림 잠깐 볼 수 있어요? 먼저 보여주세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제 많은 언론이 관심 가졌던 니물리안 행진곡 재창하는 장면. 네. 참석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같이 5.18 묘역을 참배하는 당 지도부가요. 네, 이렇게 비석을 쓰다듬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주호영 대표의 처신이 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김영삼 정부 때거든요. 신한국당의 그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그리고 5.18이라는 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성격이 규정된 것은 뭐 법적, 정치적,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 평가가 내려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 합의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가서 사죄를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네.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5.18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한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라는 것이 결국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시의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잘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1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요. 이게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때 다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된 건데 그 후에 어쨌든 후배들이 막 부정하거나 폄하하거나 또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이런 일은 김영삼 정신에도 안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원래 건강한 진짜 보수라면 역사와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든가.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제의 태도, 자세 저것이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정리된 과거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번 뭐 총선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민의가 어디 있는지 아마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미래통합당도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생각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네. 갖고 그 당의 전체적인 생각을 평가를 해줘야지 그 수많은 구성원 중에 일부 어떤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갖고 침소봉대하거나 네.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징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징계를 한다 만다 하다가 결국 유야무야 되니까 당 지도부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니까. 이게 이제 선을 못 긋는 지도부까지 이제 비판의 화살을 맞는 거죠. 5.18 관련해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할 텐데 그 동안에 이제 위원 추천하고 이러면서도 뭐랄까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보다는 일부 추천위원들 보면 5.18에 대해서 아예 부인했던 분들을 추천한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많은 이제 비판과 비난을 받았는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저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5.18이라든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네. 합의된 과거사에 대해서는 그 미래통합당의 본래의 정신 또 본래의 입장과 다른 그런 위원을 추천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특히 이제 발포 책임자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하는데 쉬운 네.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 40주년 행사장 참석해서 진상을 고백해달라. 처벌보다는 화해에 방점을 뒀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그거는 남아공의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수십 년 동안 그 백인 중심의 독재 정권이 흑인들 탄압했던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따온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공소시효가 많이 지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진실과 화해 네. 관점에서 일단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네. 총 쏜 거 이거는 분명히 탄 흔적이 있거든요. 그건 누군가는 이것을 명령을 했으니까 군대는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지 않습니까? 그 발포 명령자를 우선 뭐 찾아내야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고 뭐 나름대로 희생당한 분들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공소시효를 연장했더군요. 하지만 처벌은 먼저 고백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라도 진실을 더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더군요. 자, 20대 국회 한 열흘 남았습니다. 내일 여야가 합의해서 마지막에 밀린 숙제 조금이라도 하자. 네, 합의를 했고 그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사법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가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보상해주는 이건 내일 이제 처리가 확실시 되는데 일단 이 법안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지난 한국 현대사 과정 속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여러 네. 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잊혀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유가족들은 한을 품고 있거든요. 화면은 지금 부산 형제복지원 네, 그 형제복지원도 분 같아요.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9대 때도 형제복지원 문제가 막판에 타결되려고 하는 것을 순간 못했거든요. 그리고 자동 폐기됐고 다시 이번에 이제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국가가 그러면 배상 보상을 하는데 뭐 돈이 한 4조 7천억 정도 든다. 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여러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은 좀 부차적인 문제다. 이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의 과거사 정리를 모델로 우리가 좀 삼을 필요가 있겠다. 나치 부역에 대해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네. 그리고 벌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가 됐는데 그 용서와 관행은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한과 응어리가 풀렸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들이 돈을 몇 푼을 받아서 그분들이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 우리도 그럼 이제 한을 풀고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풀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아마 행안위가 이 시각에 네. 열려서 배보상 문제 그분들의 진상 조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뭐 여순 반란 사건부터 용어가 바뀌었죠. 여순 항쟁. 여순 항쟁 사건부터 해서 이제 이분들 국가가 4.19나 5.18처럼 배상이나 보상을 해줄 것이냐 아마 여야는 그건 어렵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기본법, 즉 네. 과거에 발생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 뭐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부 시절까지 한 100년 가량에 벌어진 사건을 이것을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정리하자는 취지에 만든 법이 이게 과거사 기본법이에요. 네. 과거사 정리 기본법인데 이게 이제 다루는 시기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의 뭐 100년 지난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은 진실 규명을 해야 되지만은 무제한적인 국가 책임을 또 과연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는 별도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6.25 같은 경우에 우리 국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도 많지만은 또 북한 인민군에서 희생당한 분도 많아요. 근데 북한이 국군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는 건 무슨 말씀? 우리 국군에 예, 국군이 이제 그렇군요. 양민 학살 같은 거 제대로 이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결 처분을 많이 했죠. 그랬죠. 과거에 네, 6.25 때. 그런데 네. 그 거꾸로 이제 북한 인민군에서 또 희생당한 분도 네. 많습니다. 그럼 북한 인민군에서 희생당한 분들은 그러면은 보상 안 해줄 거냐? 그 형평성의 문제. 예, 그건 나라가 국가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희생을 당한 건데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과연 국가가 그분들의 희생을 다 보상해줄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배보상 문제를 행안위 소위에서 넣었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예. 배상, 보상 조항은 빼는 걸로. 빼는 걸로. 빼는 걸로. 빼고 진상 조사를 한 후에 그래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서 배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네.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 알고 사건에 있습니다. 대해서만 특별법을 예, 예. 따로 만들어서 이 예, 사건은 그러려면 이제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가능한 뭐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네. 이루어져서 정말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이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특별법을 통해서 배상을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린다면 이런 피해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 분들은 돈도 돈이지만 사실상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재원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든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라든가 이런 국회가 설득력 있게 성의 있는 네.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탠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에서는 당에서는 뭐 지금 특별한 기구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일단 문제를, 지켜보고 있죠.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어쨌든 나라도 하기 어려운 네. 위안부 유한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그 활동조차 폄훼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2018년부터 국세청 세무 규제 뭐 회계 장부 기록하는 것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실무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도 이 부분은 탈세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사소한 실수는 있더라도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뭐 딸이 뭘 했다 어쨌다 막 그거 취재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헌법 17조에 보장된 사생활 침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곧 의원이 된다 할지라도 네 번째는 그 쉼터 문제, 힐링센터 문제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최민희 전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윤미향 당선인에게 확인한 게 있습니다. 당시 매매 가와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된 가격과 일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때 산 가격과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상 실제로 있는 것이 금액이 같다면 이 문제는 클리어하게 해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에 그러니까 신고된 가격과 계약서 간에 같은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네. 만에 하나 그럼 뭐 확인해봐야겠지만 네. 수사해봐야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 파는 사람이 가격을 조정해서 이면 계약을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아니 가능한 이제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네, 뭐 물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 네, 왜 7억 5천에 샀다가 4억 2천인가요? 이렇게 팔았느냐? 네. 알고 안성에 봤더니 있는, 네. 감가상각이 있었고 그동안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화장터 건립 계획이 있어서 땅값이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다운된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네. 제대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면 그 안성의 힐링센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2013년인가에 사서 저 얼마 전에 팔았는데 뭐 그때 집값이 그렇게 비쌀 때는 아니었었는데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팔면서 의혹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사실 이거 다 예.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언론 네. 보도를 보면은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가 네. 몇 년 후에 집가 상승도 되고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가격의 반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평균적인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바라다 봤을 때는 여기에 무슨가 흠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시가보다 굉장히 비싸게 사고 팔 때는 훨씬 더 싸게 팔고 여기에 뭔가 이면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누구를 네.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회계 자료가 만약 기업이 이런 식의 엉터리 회계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 반드시 횡령 내지 배임의 의혹이 바로 제기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명하는 것도 시와 때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를 사는 거는 우리가 일생에서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자금 출처를 기억을 못 할 이제 수가 다른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예. 윤 당선자가 2012년에 집을 살 때. 예. 네. 그래서 그걸 기억을 못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집을 뭐 복부인도 아니어서 계속 사고 팔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른 아파트를 판 가격으로 이 2012년 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샀다라고 경매로 샀는데 예, 네. 기억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정리하면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났냐라는 의혹 예. 제기가 되니까 아, 그 전 집 팔고 그 돈으로 경매 대금 내서 지금 아파트 샀어요 했는데 나중에 그 알고 경매 봤더니 대금 낸 것보다 집 예. 잔금 치는 게 더 먼저길래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 저 사실은 착오입니다. 저 적금 깨고 주변 분들에게 조금 빌려서 지인들 돈을 냈습니다. 빌려- 이렇게 예.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오면서 네. 최민희 전 의원이 취재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우선 제가 이 처음에 쉼터를 마련하려고 했던 곳이 마포구 성산동 일대예요. 네.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경의선 숲길이 생겨가지고 지가 상승이 엄청나가지고 네. 10억을 가지고는 이건 살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자, 지금 다시 힐링센터 이야기로 돌아갔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성 쪽으로 간 것 네. 같아요. 최민희 전 의원의 취재에 의하면 네. 평당 공사비가 600만 원인데 그것이 거의 뭐 적절하답니다. 그리고 토지 비용, 그리고 그 부대 비용, 그다음에 뭐 토목 공사했을 때 안성의 그 힐링센터를 예. 비싸게 산 건 아니다. 대체적으로 7억 정도 원가가 들어갔다는 거고 네. 그걸 팔려고 내놨던 분은 9억이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억 5천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여기서. 네. 자, 집은 지금 권 의원님 지적하신 우리가 보통 집을 사고 팔 때 사실 뭐 강남에 아주 비싼 집은 아니더라도 2억짜리 집인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잔금을 치렀는지 이래 보여요. 네. 제 느낌으로는 이제 경매를 받았어요. 뭐 좋은 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시민활동가라고 경매 뭐 낙찰 받으라고 물론입니다. 그런 거 네. 아니죠? 그거 경매 네. 받은 걸로 비판하는 사람 네. 하나도 자, 그런데 없어요. 경매를 받았는데 집을 내놨는데 그 집이 안 나간다거나 뭐 중도금이라든가 뭐 잔금이라든가 이게 늦게 들어오면 네.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여 년 전의 일이라면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윤미향 당선자에게 제가 한 가지 좀 주문을 한다면 네. 이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즉각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얘기 마시고 충분한 자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은 뭐 남편이라든가 주변에 확인을 해가지고 네. 좀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네. 이제 국민들의 이제 비판도 많고 혼란스럽고 또 의혹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해명을 하면 할수록 꼬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놨어요 지금. 저는 검찰이 하루 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옛날 법무부 인권과 근무에서 이 정대협이라든가 이 정의기억연대 네. 이분들이 그런 활동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네. 이분들이 공로도 제가 다 인정을 해요. 정신대 대책 문제 예. 협의회가 정의기억연대를 예, 이름을 예.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두 개가 다 살아 있어요 지금 하나는 네. 예, 다 살아 있는데 이분들의 노력으로 사실 이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그렇습니다. 되고 네. 그다음에 이 국제 인권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시민단체가 제 5부인데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투명성이에요. 아무리 고귀한 목적인 인권 문제, 뭐 평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그 운영 과정에서 있어서는 투명해야 되고 특히 그 운영자들의 도덕성은 누구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민단체가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도덕성과 투명성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벽한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네. 결국은 돈 문제와 결부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부금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게 과연 정말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쓴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냐, 이 의심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검찰 수사가 착수가 돼서 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의 핵심은 뭐 딸이 뭐 어땠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언론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어느 누구든지 아니 저나 우리 권성동 의원님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잖아요. 언론 네. 자유를 침해하십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게 저는 그 돈이 딸에게 갔느냐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딸이 있는 그 LA 캠퍼스까지 모 신문 기자가 쫓아와서 친구들 캐묻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핵심은 이거잖아요. 윤미향 당선자가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 팔고 한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금을 횡령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네.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요거는 본인이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뭐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조만간 검찰이 이건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회계장부에 뭐가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국세청에서도 이미 아니, 탈세 근데 이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나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그래서 내가 예. 마지막 정리할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금 횡령은 아니다라고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회계 부정은 아니고 네. 100번 양보해도 회계 부실 정도? 뭐 실무착오, 네. 뭐 기재착오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근데 있겠죠. 그날 그 정의기억 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느 시민단체가 이걸 다 공개적으로 하고 제대로 정리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그건 정말 있는데 잘못된 주장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다수가 기부를 했어요. 그럼 누가 기부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김 원장 외에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행사를 쭉 썼어요. 근데 뭐 호프집에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맥주를 마신 게 아니고 네. 그 비용을 대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부분은 해명이 됐어요. 네네네. 네, 해명이 된. 네, 말씀하세요. 이게 그저 기부부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부금을 이 개인 계좌로 받았잖아요. 네. 윤미향 당선자가. 네. 이 공익법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전용 계좌로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전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수익 금액의 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지금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장학단체 등 공익법률이 많잖아요. 네. 이 이제 공익법률의 설립 목적이 다 공익을 위한 거다 보니까 이 국세청이 특히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가 싫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세무조사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서 네. 제가 국세청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에서 얘기를 해서 국세청이 공익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네. 좀 길을 터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오늘 조수진 대변인이 미래통합당의 조수진 당선인이 민주당의 개입 정황이라면서 SNS를 하나 공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때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윤미향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느냐 이렇게 지적했던데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건 지적할 수 있죠. 그리고 공익적인 공공의 계좌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조수진 대변인의 지적을 보면 야 이거 민주당 차원에서 개인 계좌로 기부금 독려하면서 민주당에서 마치 개인이 착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조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몰아주세요 했겠습니까? 그냥 계좌 하나 주세요 하고 그냥 올린 건데 아니 이런 지금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조금 지나친 억측인 것 같고요. 네. 아마 민주당 의원이 그 그러니까, 후원금을 네. 내라고 한 거는 네. 이런 세세한 법 규정을 모르고 네. 단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홍보 네. 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걸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며칠 전에 그 딸 그 취재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처럼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진영 논리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자 김두관 지사 일부 민주당 쪽에서도 김상희 의원이 그랬죠. 네, 몇 분 더 계시죠. 예. 네, 이게 이제 친일 쪽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진영간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에서도 결국 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몇 가지 이게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든지 진보 진영 전체의 문제로 삼으려는 이게 그런 문제인지 한번 토론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대표적으로요. 네. 김정우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SNS를 했는데 나쁜 짓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하는 사람 봤습니까? 네. 이것이 그리고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한다는 것은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지나친 억측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하나뿐이겠느냐 타겟팅이 앞으로 또 타겟팅을 잡아서 이렇게 의혹 보도, 부풀리기 보도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누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저는 윤미향 당선자가 해왔던 일이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 껄끄러운 문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를 공격했을 때 국민들은 그런 인상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꽃이 먹으면 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윤미향 당선자가 30년 동안 해왔던 일을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를 매도하면서 이렇게 마치 독서를 퍼붓는 듯한 이런 자세는 경중과 사안의 전체와 부분을 혼동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매우 이것은
좀 의도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보십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십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네. 보수 진영이었으면 보수 언론이 보수 당이 공격했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 개인의 옳고 그름의 문제지 진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 평화, 정의를 주창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그 시민단체를 활동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한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사회 문제화 시키고 정치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내가 조금 잘못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거든요. 아무리 하는 목적이 고귀하고 또 우리 모두가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은 그건 또 문제점대로 지적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회계상의 부정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거기서 해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조국 사건처럼 끌어들인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진영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윤미향 당선자의 태도가 결국은 본인이 깨끗하고 정말 억울함이 없다 그런다면은 굳이 조국을 끌어들일 이유가 알겠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 뭔가 캥기니까 나는 조국을 끌어들이면서 진영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사건 벌써 배당을 했다고 하니까요. 예. 수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너무 예단하지 않고요. 민주당의 정청래 당선인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